살아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차가운 돌벽보다 더 서늘하게 감옥 안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죽어서 나갈 수는 있습니다. 사형을 하루 앞둔 사내가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곳에 갇힌 사내. 그런데 그 밤 전혀 알지 못하는 여인이 찾아와 그 앞에 작은 병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여인은 왜 목숨을 걸고 이곳까지 왔을까요? 그리고 그 사내는 도대체 그 여인과 어떤 인연으로 이어져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10여 년 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산길을 넘던 한 젊은 관리가 길 한켠에서 쓰러진 어린 여자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고 작은 몸은 눈 속에 반쯤 파묻혀 있었습니다. 서둘러 가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늦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췄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산 아래 마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아이를 맡기기 전 자신의 허리춤에 달린 작은 금속 장식품을 꺼내 반으로 나눠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는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 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 그로부터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 선택은 잊혔고 그 겨울밤도 기억 속에서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형을 하루 앞둔 감옥 안으로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작은 보자기 하나를 품에 안은 채. 오늘 이야기는 한 번의 선의가 세월을 건너 어떻게 돌아오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끝났다고 믿었던 삶이 어떻게 다시 시작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밤길 야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경상도 어느 고을의 봄은 언제나 소란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장터 골목마다 이른 나물 냄새가 퍼지고 관아 마당의 은행나무에는 새순이 돋아나던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봄은 달랐습니다. 관아 안쪽 깊숙한 곳, 돌벽으로 둘러싸인 감옥 안에는 봄이 끝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눅눅한 흙냄새와 오래된 나무가 썩어가는 냄새만이 그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감옥의 가장 안쪽 빛 한 줄기 닿지 않는 구석에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벽에 등을 기댄 채 두 무릎을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도윤이었습니다. 나이는 40이 조금 넘었습니다. 한때는 나라의 재정을 다루던 관리였습니다. 청렴하다는 말을 들었고 꼼꼼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숫자 하나를 기록할 때도 붓을 3번 닦고 나서야 종이에 댔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역모를 꾀했다는 죄명을 달고 사형을 기다리는 몸이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은 이미 오래전에 그쳤습니다. 처음에는 했습니다. 신문을 봤던 날도, 판결이 내려지던 날도, 이곳에 처음 끌려오던 날도.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이 닿는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은 말이 아니라 그저 공기를 흔드는 소리일 뿐이라는 것을 그는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도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세상은 그를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좁혀왔습니다. 관직에 오른 지 15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는 국고의 일부가 어딘가로 새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사라진 곡식과 포목의 행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를 올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보고서를 준비하던 날 그의 동료 하나가 조용히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만두시오. 그것뿐이었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 동료는 다음 날부터 그를 보아도 눈을 피했습니다. 도윤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의 성품이었습니다. 옳다고 생각한 일을 멈추는 방법을 그는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도 스승으로부터도 어느 책에서도 그런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세 번째 보고서가 올라가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그는 영모의 수계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증거라고 제출된 것들은 낯설었습니다. 그가 쓴 적 없는 서신, 그가 만난 적 없는 인물들의 이름, 그가 말한 적 없는 말들. 그것들은 너무 촘촘하게 짜여 있어서 오히려 모두 사람이 만들어낸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세상에 증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신문은 길었습니다. 그리고 혹독했습니다. 여기에 그것을 낱낱이 풀어놓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그 시간이 끝날 즈음 도윤은 더 이상 억울하다는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이란 아직 세상이 자신의 말을 들어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생기는 감정이라는 것을 그는 그 시간 안에서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감옥에 들어온 것은 겨울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왔습니다. 봄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그것을 벽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의 온도로만 알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졌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 날짜가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회를 했을까요? 감옥 안에서 보내는 긴 밤들 동안 그 질문은 가끔 그의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보고서를 올리지 말았어야 했나? 그 동료의 말을 들었어야 했나? 그러나 그 생각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오래 붙잡고 있어봐야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기도 했고, 어쩌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여전히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10여 년 전의 일만은 가끔 떠올랐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겨울밤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맡겨진 문서를 들고 산길을 넘던 중이었습니다. 바람이 살을 에었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길 한켠에 무언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무 덩어리인가 싶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아이였습니다.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눈 속에 반쯤 파묻혀 있었고 입술은 이미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서둘러 가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늦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 순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를 품에 안고 산 아래 마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것만이 그 밤에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마을에 아이를 맡기기 전 그는 자신의 허리춤에 달려있던 작은 장식품을 손에 쥐었습니다. 오래된 금속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반으로 나누어 한쪽을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그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떠났습니다. 그 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 그 이후로 다시는 그 마을 근처를 지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기억은 점점 흐릿해졌고 나중에는 꿈이었는지 실제였는지도 가물가물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갑고 어두운 감옥 안에서 그 겨울밤의 기억이 유독 자주 찾아왔습니다. 왜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눈을 감으면 눈보라 속에 쓰러져 있던 작은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 아이의 파랗게 식은 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반으로 나뉜 금속 조각이, 그 차가운 감촉이 내일을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모레도 그 다음도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루씩, 그것도 너무 길면 한순간씩. 그날 밤도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감옥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수가 졸며 내는 코 고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 감옥 구석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돌벽 아래 배수로 틈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쥐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쥐가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순간 그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이 감옥 안으로 사람이 찾아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존재가 무엇인지를 확인했을 때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방문이 오래전 눈보라 속에서 내린 한 번의 선택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그것은 쥐가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가늘게 뜨고 어둠 속을 바라봤습니다. 배수로 틈 사이로 무언가가 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작고 느리고 그러나 분명히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손이 나왔습니다. 작은 손이었습니다. 그 다음 머리가, 그 다음 어깨가 나왔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여자아이였습니다. 나이는 7, 8쯤 되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무릎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좁은 배수로를 기어오느라 생긴 흔적이었습니다. 아이는 감옥 안으로 완전히 빠져나오자마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 옷에 묻은 먼지를 탁탁 털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깊은 밤, 이 감옥 안으로 사람이 찾아오리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그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긴 감금 생활 끝에 무언가 잘못된 것인지 잠시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도윤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어두운 감옥 안이었지만 아이의 눈은 또렷했습니다. 무섭다거나 주저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 장소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도윤의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그 눈빛을 정면으로 받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냐? 아이는 잠깐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더니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솜이에요. 이름만이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왜 왔는지도 어떻게 이 배수로를 알았는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름 하나를 내놓고는 다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왜 그렇게 슬퍼요? 도윤은 그 말에 잠시 굳었습니다. 슬프다는 말을 들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죄인이라는 말도 영모의 수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슬프다는 말은, 그 단순하고 작은 말은 오랫동안 아무도 그에게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감옥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지은 웃음이었습니다. 나는 내일 죽는다.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아이에게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말을 꺼내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이였기 때문인지도 몰랐습니다. 아니면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이 그 짧은 한마디로 터져 나온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아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눈을 크게 뜨지도 소리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도윤을 바라보다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보자기였습니다. 여러 번 접힌 자국이 있는 낡고 소박한 보자기였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이거 먹어요. 도윤은 보자기를 받아 천천히 펼쳤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떡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성 들여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있는 것을 급히 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박함이 오히려 이상한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우리 엄마가 꼭 전해달랬어요.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것을 보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이 아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오래전에 등을 돌렸거나 연루될까 두려워 사라진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죽음을 앞둔 자신에게 떡 하나를 보내왔다는 것이, 그는 한동안 보자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먹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끝날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두 손으로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 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떡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이에 단단한 것이 부딪혔습니다. 처음에는 돌멩이가 섞인 것인가 싶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뱉어보니 손바닥 위에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놓였습니다. 낡고 어두운 감옥 아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반쪽짜리 장식품이었습니다. 오래된 금속으로 만든 작고 낡은 물건이었습니다. 한쪽이 잘려나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반으로 나눈 것이었습니다. 도윤의 손가락이 그것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굳었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오래전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눈보라 속의 밤이었습니다. 산길이었습니다. 눈 속에 쓰러져 있던 작은 몸이었습니다. 파랗게 식은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으로 나눠 그 손에 쥐어주었던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맑은 눈으로. 혹시 내 어머니가...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윤 자신도 그 말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면서도 끝을 맺는 것이 두려운 것처럼 입술이 멈췄습니다. 아이는 활짝 웃었습니다. 맞아요. 그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미 끝났다고 믿었던 사내의 가슴 어딘가에 오래전 꺼진 줄 알았던 작은 불씨 하나를 다시 건드렸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불씨가 무엇인지 자신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오늘 밤에 꼭 오겠대요. 아이는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터무니없었습니다. 삼엄한 경비가 선 감옥 안으로 어른이 들어온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도윤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그 터무니없는 말이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았던 사내로 하여금 처음으로 밤이 끝나기를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죽음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그 작은 금속 조각을 손안에 쥔 채 도윤은 조용히 어둠 속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곧 이 감옥 안으로 또 다른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깊은 밤 감옥 바깥에는 간수가 있었습니다. 자갈이 깔린 마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낮게 흘렀습니다. 그러다 감옥 문 앞에 그림자 하나가 섰습니다. 소리 없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어둠이 모여 사람의 형태를 이룬 것처럼. 도윤은 그 그림자를 바라봤습니다. 소미는 몸을 일으켜 문 쪽을 향했습니다. 아이의 표정에는 놀람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던 것이 왔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녹슨 돌적이가 삐걱거려야 마땅했지만 그것조차 없었습니다.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 밤을 준비했는지 도윤은 그것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온 것은 여인이었습니다. 나이는 30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귀한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가난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장터 어귀에서 약재를 고르고 있어도 전혀 눈에 띄지 않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달랐습니다. 차분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삼엄한 감옥 안으로 들어오면서도 그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각오해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여인은 도윤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여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눈보라 속에서 그가 품에 안았던 것은 이미 의식을 잃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얼굴이 되었는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감옥 안의 공기를 흔들지 않으려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말을 놓았습니다. 저는 한설인입니다. 약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왔는지를 그 두 문장으로 가름했습니다. 도윤은 손 안의 금속 조각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살아있었군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세월을 보냈는지, 어떻게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는지, 그 모든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필요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들고 온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도윤은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약을 다루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오랜 시간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약재를 다듬고 다리고 빻은 흔적이었습니다. 그 손이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천으로 싼 작은 도구들, 말린 약재 몇 가지,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작은 병 하나가 있었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병이었습니다. 진한 색의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 병을 꺼내 도윤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살아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도윤의 눈이 병에서 여인의 얼굴로 옮겨갔습니다. 이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사람을 간수들이 두고 보지 않습니다. 더구나 당신은 내일 형이 집행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바깥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어서 나갈 수는 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의 뜻을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약방을 하는 여인이 가져온 작은 병. 심장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약밖에 없었습니다. 이 안에 든 것은 심장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여인은 거짓 없이 말했습니다. 드시면 몸이 식습니다. 숨이 멎습니다. 간수들은 당신이 죽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밤이 깊으면 시신을 감옥 밖으로 내보냅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도박입니다.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약효가 지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해독을 하지 못하면 정말 죽습니다. 몸 상태에 따라 시간이 달라집니다. 이 감옥 안에서 얼마나 오래 계셨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저는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정직한 말이었습니다. 희망을 크게 부풀리지도 위험을 축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인은 이 일이 가진 위태로움을 그대로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도윤의 마음을 어딘가 단단하게 건드렸습니다. 도윤은 그 병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차가운 병이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지금 막 들었습니다. 삼키면 죽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운이 따라주면 다시 살아납니다.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대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과 무엇이 다른가? 그는 이미 내일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날짜도 있었고 방식도 있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이 도박이 가진 위험은 사실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위험이란 어떤 무게인가.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미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섭다거나 불안하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밤이 어떻게 끝날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처럼. 그 눈을 보는 순간 도윤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살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아이가 이 밤을 위해 좁은 배수로를 기어왔다는 것. 이 여인이 이 밤을 위해 오랫동안 무언가를 준비해왔다는 것. 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10여 년 전 그가 한 일은 작은 것이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잠깐 멈춘 것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이 밤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세월을 건너 이 차갑고 어두운 감옥 안까지. 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짧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잃을 건 없다.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병을 그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도윤은 그 병을 쥐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그 차가움이 천천히 퍼졌습니다. 그는 마개를 열었습니다. 특별한 냄새는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액체였습니다. 그는 삼켰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쓴맛이 혀 끝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곧 손끝부터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조용히 몸의 온기가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겨울이 안쪽에서부터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여인은 도윤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을 짚는 손이었습니다. 차분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눈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식이 멀어지기 전 그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나무와 흙으로 만들어진 천장이었습니다. 그 너머에 하늘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소미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꼭 일어나야 해요. 그것이 마지막으로 들린 소리였습니다. 몸이 완전히 식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감옥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위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시신이 감옥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밤이 더 깊어지기 전에, 약효가 다하기 전에 여인은 그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 밤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다음 장에서 비로소 드러날 것입니다. 간수는 졸고 있었습니다. 횃불 아래 턱을 괴고 앉아 고르지 않은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그것을 감옥 담벼락 그늘 속에서 오래 지켜봤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깨어날 기미가 있는지, 교대 시간이 언제인지. 그 모든 것을 눈으로 재고 있었습니다. 소미는 서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답지 않게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이가 두려움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서린은 아이의 손을 한번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밤은 깊었습니다. 하늘에 달이 없었습니다. 구름이 두꺼웠습니다. 그것은 다행이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그늘도 깊어졌습니다. 서리는 처음부터 달 없는 밤을 골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감옥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간수 둘이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서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소미도 몸을 낮췄습니다. 이윽고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두 간수가 거적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거적은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들고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저 귀찮다는 듯 빨리 끝내고 돌아가고 싶다는 듯 걸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옮기는 일에 익숙한 걸음이었습니다. 서린의 눈이 거적을 따라갔습니다. 간수들은 감옥 뒤편 낮은 담 너머로 거적을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를 주고받더니 다시 감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린은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고요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것을 배운 사람처럼, 감정과 몸을 따로 둘 수 있는 사람처럼 서린은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간수의 발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움직였습니다. 담을 돌아 뒤편으로 갔습니다. 소미는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미리 약속한 대로였습니다. 아이는 제자리에 남았습니다. 거적은 담 아래 흙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적을 걷어냈습니다. 도윤이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이 없었습니다. 피부는 차갑고 창백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서린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약이 이렇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그녀는 손목을 짚었습니다. 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예상한 것이었습니다. 약이 심장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극도로 느리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서린은 알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는 느껴지지 않아도 아주 깊은 곳에서는 아직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린은 보따리를 펼쳤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것들이었습니다. 해독에 필요한 약재들, 작은 침 가는 천. 그녀의 손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곳은 감옥 뒤편 흙바닥이었습니다. 날은 차가웠습니다. 도윤의 몸을 이곳에 두면 약효가 다하기 전에 몸이 먼저 망가질 수 있었습니다. 움직여야 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미리 봐둔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산 아래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문제는 도윤의 몸이 혼자 감당하기에 무겁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팔을 도윤의 등 아래로 넣었습니다. 상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오래 감옥 생활을 한 사람의 몸이라 가볍겠거니 생각했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40이 넘은 사내의 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담을 돌아오자 소미가 보였습니다. 아이는 앞장섰습니다. 미리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린이 며칠 전 답사해 두었던 길을 소미에게 외우게 했던 것입니다. 산 아래로 향했습니다. 길은 어두웠습니다. 달이 없었으므로 발 아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이 돌에 걸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래도 도윤을 놓지 않았습니다. 서린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어깨가 타는 것 같았습니다. 소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으로 걸었습니다. 아이의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서린에게는 이상한 힘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흔들리지 않으니 자신도 흔들릴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오두막이 나타났습니다. 낡고 작은 곳이었습니다. 오래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바람은 막을 수 있었고 바닥에는 마른 풀을 깔아두었습니다. 서린이 며칠에 걸쳐 조금씩 준비해둔 것들이었습니다. 도윤을 눕혔습니다. 서린은 그 자리에 잠시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었습니다.
숨을 한 번 고르고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였습니다. 도윤의 몸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숨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약효가 풀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몸 상태마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오랫동안 좁고 차가운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설이는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약을 다렸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약재였습니다. 오두막 한 켠에 작은 화로가 있었습니다. 불씨는 꺼지지 않게 묻어두었습니다. 소미가 불을 살렸습니다. 아이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설이는 도윤의 몸 곳곳에 침을 놓았습니다. 가는 침이었습니다. 정확한 자리였습니다. 그녀가 수년 동안 익힌 것들이었습니다. 약방을 하면서 배운 것도 있었고 그 이전부터 익힌 것도 있었습니다. 이 밤을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들이었습니다. 달인 약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약을 넘기게 하려면 최소한 삼키는 반응이 있어야 했습니다. 설이는 손끝으로 도윤의 목 언저리를 짚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작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이었습니다. 설이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약을 조금씩 입술 사이에 흘려 넣었습니다. 넘어가는지 확인했습니다. 다시 맥을 짚었습니다. 침의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도윤의 손을 잡고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소미는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졸지 않았습니다. 잠들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내내 도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눈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간절함도 아니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근거도 없지만 어떤 흔들림도 없는 아이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 시즌이 지났습니다. 도윤의 몸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설인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땀이 났습니다. 손이 아팠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굳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2시즌이 지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설인의 손끝에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너무 간절하면 느껴지지 않는 것도 느껴지는 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짚었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더 천천히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파동이었습니다. 실처럼 가늘고 느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었습니다. 심장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맥이 느껴진다는 것이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소미는 그 순간을 알아챘습니다. 설인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은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 위에 올려놓았던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밤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오기 직전 가장 어두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설인의 손이 느려지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이 지금 이 오두막 안에서 살아있는 것들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손의 움직임과 화로의 작은 불빛과 소미의 흔들리지 않는 눈빛만이. 도윤의 손끝이 움직이는 것은 아직이었습니다. 새벽은 소리 없이 왔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는 것을 설이는 오두막 문틈으로 알았습니다. 어둠이 걷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색이 조금씩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검은색이 짙은 남색이 되고 남색이 회색이 되어가는 그 경계를 그녀는 밤새 잠들지 않았습니다. 손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굳어 있었고 손끝 몇 곳은 찢어져 피가 굳어 있었습니다. 침을 다루다 생긴 것도 있었고 어두운 산길을 내려오면서 생긴 것도 있었습니다. 서리는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도윤은 아직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숨은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주 얕았습니다.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야 들릴 만큼 가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었습니다. 들숨과 날숨이 번갈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그것을 확인할 때마다 조용히 다음 할 일로 손을 움직였습니다. 소미는 어느 순간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두막 구석에 등을 기댄 채로 무릎을 세우고 앉은 채로 잠들었습니다. 눈을 뜨고 버티다가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아이 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움직이면 소리가 날 수 있었습니다. 이 새벽의 소리는 위험했습니다. 오두막 바깥은 조용했습니다. 산새 소리가 드문드문 들렸습니다. 바람은 밤보다 잦아들었습니다. 아침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소리들이었지만 서린에게 그것은 그저 배경이었습니다. 지금 이 오두막 안에 있는 것들만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화로의 불이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장작을 더 넣어야 했습니다. 도윤의 몸이 충분히 따뜻해지지 않으면 회복이 더뎌질 수 있었습니다. 서리는 조심스럽게 장작을 넣었습니다. 불꽃이 작게 일었다가 가라앉았습니다. 다시 안정적인 온기가 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윤의 손끝이 움직였습니다. 서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착각이 아닌지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봤습니다. 손가락이었습니다. 오른손 손가락 끝이 아주 조금 안쪽으로 오므라드는 것이었습니다. 의식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인지 몸이 스스로 반응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움직였습니다. 서리는 도윤의 손목을 짚었습니다. 맥이 어젯밤보다 분명해졌습니다. 여전히 느리고 가늘었지만 실처럼 아슬아슬하게 느껴지던 것이 이제는 조금 더 두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달인 약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밤새 3번을 달였습니다. 이번이 4번째였습니다. 약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 가져온 양이 넉넉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래 걸릴 것을 완전히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남은 약재를 손 안에서 한 번 가늠했습니다. 한 번은 더 달일 수 있었습니다. 충분하기를 바랐습니다. 약이 다시 끓기 시작할 즈음 도윤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입술이 움직인다는 것은 의식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몸을 낮췄습니다. 도윤의 얼굴 가까이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숨결이었습니다. 어젯밤 차갑게 식었던 입술에서 이제 온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두막 문틈으로 가느다란 빛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그 빛 안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서리는 그 빛이 도윤의 손등 위에 닿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소미가 눈을 떴습니다. 아이는 잠에서 깨자마자 도윤을 봤습니다. 그 다음 어머니를 봤습니다. 서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미는 알아챘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어젯밤과 달랐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일어나 도윤의 발치 쪽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다렸습니다. 한낮이 다 되어서였습니다. 도윤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떨림이었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서리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다시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게, 더 뚜렷하게.
그리고 눈이 열렸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습니다. 가느다랗게 틈이 생겼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듯 이내 다시 닫힐 것처럼 떨렸습니다. 그러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나무 천장이었습니다. 감옥의 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아채는데 잠깐 시간이 걸렸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그 모든 것이 안개처럼 흐릿했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살아있는 건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리라고 하기 어려운 공기가 새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말이었습니다.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서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밤낮을 버티는 동안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왔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흘렀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같은 얼굴에 있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죽은 사람이에요. 서리는 말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의 뜻을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최도윤이라는 이름은 어젯밤 감옥 뒤편에 거적에 쌓여 버려졌습니다. 영모의 죄인은 죽었습니다. 형이 집행되기도 전에 옥사했다고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시신을 찾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이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죠. 서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눈을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나무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는 보이지 않던 빛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소미가 도윤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도윤의 손 곁에 자신의 작은 손을 놓았습니다.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두었습니다. 그것이 소미의 방식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작은 손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자신에게 보자기를 내밀던 손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눈 속에서 파랗게 식어있던 그 손이 이렇게 자랐다는 것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흐르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흘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살아보겠습니다. 말이 끝나자 오두막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나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무언가가 비로소 조금 느슨해지는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서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미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안에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세 사람이. 도윤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죽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아직 무거웠습니다. 온기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힘이 드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눈을 감아도 다시 뜰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어젯밤과 달랐습니다. 그것만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를 바꿨습니다. 바깥에서 산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는 끝내 들어오지 못했던 봄이 이 낡은 오두막 안으로는 작은 소리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도윤의 손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었습니다. 도윤이 살아났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를 죽인 자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억울함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이름도 새로운 삶도 아직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은 이 오두막 안에 누구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그 사흘을 거의 잠으로 보냈습니다.
눈을 뜨면 오두막 천장이 보였고 눈을 감으면 다시 어둠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언가를 먹었고 무언가를 마셨습니다. 누군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설인인지 소미인지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는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은 알았습니다. 감옥에서는 늘 차가웠습니다. 돌벽이 차가웠고 바닥이 차가웠고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잠들어도 따뜻해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두막 안은 달랐습니다. 낡고 허름했지만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도윤을 조금씩 끌어올렸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천천히였습니다. 팔에 힘이 없었습니다. 허리가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그 자세로 숨을 고르며 오두막 안을 둘러봤습니다. 설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미는 문 옆에 앉아 무언가를 손 안에서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몸을 일으키는 소리를 들었는지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설인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젖은 나뭇잎 몇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약재를 구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 박자 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 안으로 들어와 화로 옆에 앉았습니다. 억지로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과는 달랐습니다. 공기가 새는 것 같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설이는 약재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도윤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놓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러나 이미 많은 것을 함께 지나온 사람들 사이의 침묵이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등에 가느다란 침 자국이 여러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팔목에도 있었습니다. 몸 곳곳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설인이 남긴 흔적들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사흘 밤낮입니다. 설인은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사흘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사흘 동안 이 여인이 잠들지 않았다는 것을, 손이 상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찢어진 자국이 여러 곳이었습니다. 굳은 살 위에 새로 생긴 상처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도윤이 물었습니다. 설인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당신이 먼저 멈췄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10여 년 전 눈보라 속에서 그가 멈췄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도윤은 오두막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틈으로 바깥이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돌벽이 아닌 것을 보는 것이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소미가 문 앞에 앉아 무언가를 줍고 있었습니다. 작은 돌멩이들이었습니다. 아이는 그것들을 손바닥에 모아 크기별로 늘어놓고 다시 흐트러뜨리고 다시 모았습니다. 별뜻 없는 놀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도윤에게는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아이는 이 모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좁은 배수로를 기어들어왔고 죽을 수도 있는 사람 앞에서 보자기를 내밀었고 어두운 산길을 앞장서 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이면서도 어른보다 단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 도윤은 알 것 같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살아남은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자랐는지, 그것은 지금 이 오두막 안에 있었습니다.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도윤은 조금씩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두막 안을 걷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은 문 밖으로 몇 걸음을 나갔습니다. 햇빛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너무 밝아서 눈을 찡그렸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몸이 빛에 익숙해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서리는 매일 산에서 약재를 구해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소미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오두막에 남아 도윤의 곁에 있었습니다. 서린이 자리를 비우는 동안 소미는 화로를 지켰고 약이 식지 않게 했고 도윤이 잠들면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오두막 안의 방식이었습니다. 말로 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린이 움직이면 소미가 지켰고 소미가 지치면 서린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도윤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1회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도윤은 오두막 앞 작은 공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은 이제 눈을 찡그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차갑지 않은 바람이었습니다. 서린이 옆에 앉았습니다. 약재를 다듬는 손을 잠시 멈추고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나무 아래로 소미가 돌아다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혼자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꽃인지 벌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서린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물음이 너무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물음 앞에 솔직해지는데 잠깐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진심이었습니다. 최도윤이라는 이름은 죽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은 없었습니다.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찾아갈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다 사라진 것들이었습니다. 관직에 있을 때 알던 사람들은 그가 영모의 죄인이 되던 날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홀로 지내온 세월이 길었습니다. 지금 그에게 있는 것은 이 오두막과 이 봄바람과 옆에 앉은 이 여인과 나무 아래에서 무언가를 줍고 있는 저 아이뿐이었습니다. 서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말했습니다. 저희 약방이 있는 고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빈집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 비어있던 곳이라 손을 봐야 하지만 지낼 수는 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의 뜻을 헤아렸습니다. 당장 어디로든 가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오두막은 오래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산속이지만 사람이 드나드는 길목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언제 누군가의 눈에 띌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그것은 다시 처음부터였습니다. 신세를 지는군요. 오래전 신세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서린의 말은 짧았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받아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10여 년 전 그가 한 일은 잠깐 멈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목숨이었습니다. 세상이 이런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그는 그날 처음으로 몸으로 알았습니다. 소미가 달려왔습니다. 손 안에 무언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작은 꽃이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들꽃이었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도윤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달려갔습니다. 도윤은 그 꽃을 바라봤습니다. 보잘것없이 작고 여린 꽃이었습니다. 그러나 손바닥 위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천천히 손가락으로 감쌌습니다. 이 봄이 지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새로운 이름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과거가 남긴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이 아직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그것을 두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감옥에 들어온 이후,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그가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앞이 있다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 내일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의 감각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손 안에 작은 꽃이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눈을 들어 먼 산을 바라봤습니다. 산은 푸르렀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빛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 너머 어딘가에 아직 끝나지 않은 것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고을로 내려오는 길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몸이 아직 완전하지 않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이 길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두막을 나서는 순간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그것은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설인이 앞장섰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길을 골랐습니다. 장터 골목을 피했고 관아 근처를 피했습니다. 소미는 설인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도윤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삿갓을 깊이 눌렀었습니다. 설인이 미리 구해둔 것이었습니다. 고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 도윤은 걸음을 잠깐 늦췄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온 안악들이 있었고 짐을 진 장꾼들이 있었고 길가에 쪼그려 앉아 엿을 팔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그 평범한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세상은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엿을 팔고 누군가 짐을 지고 누군가 아이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 당연한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는 가슴 어딘가를 조용히 건드렸습니다. 설인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이 말했습니다. 괜찮겠느냐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걸음을 다시 이었습니다. 설인의 약방은 고을 안쪽 골목에 있었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었고 문 옆에 약재 몇 가지가 매달려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간판이 있었지만 글씨가 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정했습니다. 오래 갖고 온 것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도윤을 데려간 곳은 약방이 아니었습니다. 약방에서 골목 두 개를 돌아간 곳에 작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설인의 말대로 오래 비어있던 곳이었습니다. 담벼락에 이끼가 끼어 있었고 마당에는 자풀이 자라 있었습니다. 문을 여니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나 지붕은 성했습니다. 방바닥도 크게 상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집이었습니다. 아무 기억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집이 최도윤이 아닌 사람이 머무는 곳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과거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사람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곳이. 소미가 도윤의 옆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아이의 발걸음이 거침없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더니 돌아서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들어오라는 눈빛이었습니다. 도윤은 낮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집을 손보는 일로 지냈습니다. 마당에 자풀을 뽑았습니다. 문짝을 고쳤습니다. 방에 바람을 들였습니다. 도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설인이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소미는 그 사이를 부지런히 오갔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할 일을 했고 필요한 순간에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세 사람이 이미 오두막에서 그 방식을 익혔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윤은 새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설인이 먼저 꺼낸 말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약방에서 필요한 일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알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이라 하면 깊이 묻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고을은 사람이 드나드는 일이 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얼굴이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오래 생각하다가 이름을 하나 골랐습니다. 윤이었습니다. 최도윤에서 도를 지우고 윤만 남겼습니다. 성은 바꿨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고른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이라는 이름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에게서 가져온 단 한 글자였습니다. 설이는 그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초여름이 왔습니다. 도윤은 설인의 약방 일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무거운 것을 들거나 약재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숫자에 밝다는 것을 설인이 알게 되면서 장부 일도 맡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장부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며칠 만에 그것을 정리했습니다. 설인은 그것을 보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던 분이었군요.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도윤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설이는 평소보다 조금 더 좋은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미는 신이 나서 먹었습니다. 도윤은 그 밥상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밥상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따뜻한 것을 먹는 것이 관직에 있을 때도 홀로 먹는 밥이 많았습니다. 감옥에서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맞은편에 사람이 있었고 옆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다른 것인지 도윤은 미처 몰랐습니다. 소미는 그날 밥을 먹다가 불쑥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제 여기 계속 있을 거예요? 도윤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설이는 아이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도 같은 것을 묻고 싶었다는 것처럼 도윤은 잠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야겠지. 짧았습니다. 약속도 아니었고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나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 도윤 자신에게도 조금 낯설었습니다. 소미는 그 말에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약방 문을 닫으면서 그녀는 처음으로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을 느꼈습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가볍다거나 따뜻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오래전에 사라진 줄 알았던 무언가가 아직 남아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름이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윤은 이른 아침 혼자 집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른 시간이었습니다. 공기가 맑았습니다. 마당 한켠에 설인이 심어둔 약초들이 이슬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 안에 무언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반쪽짜리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떡을 깨물다 나온 그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오두막을 나설 때부터 그것을 품에 넣고 다녔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려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낡고 작았습니다. 한쪽이 잘려나간 자국이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나머지 반쪽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설인이 가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그가 아이의 손에 쥐어준 그것이. 그는 그것을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미였습니다. 아이는 이른 아침부터 어디를 다녀왔는지 손에 들꽃을 한 움큼 쥐고 있었습니다. 지난 봄에도 그랬습니다. 소미는 꽃을 좋아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언가를 찾아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꽃이든 돌멩이든 상관없이 아이는 도윤 옆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들꽃 중 하나를 골라 도윤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난 봄에도 그랬습니다. 도윤은 그 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소미는 이미 나머지 꽃들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준 것이었습니다. 그저 주고 싶어서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눈보라 속에서 그가 멈춘 것도 장식품을 반으로 나눠준 것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한 일이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눈보라가 덮어도 감옥의 어둠이 지워도 그 작은 한 번의 멈춤이 사라지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목숨이 되어서 온기가 되어서 이 이른 아침 손 위에 올려진 작은 꽃이 되어서 도윤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높고 맑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마당의 이슬이 마르고 햇살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소미가 꽃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리는 이 아침에 이윽고 약방 쪽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린이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소리였습니다. 도윤은 손 안의 꽃을 천천히 쥐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하루가 오늘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명이 벗겨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그것을 오늘 당장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오늘은 충분했습니다. 먼 산이 보였습니다. 봄에 푸르렀던 산이 이제는 짙은 초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절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윤도 그 안에서 함께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걸었습니다. 약방을 향해, 서린을 향해, 오늘 해야 할 일들을 향해. 죽은 사람이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걸음으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죽은 사람으로 살아남은 사내와 10여 년 전 눈보라 속에서 살아남은 아이와 그 아이를 키워낸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거창한 복수도 없었습니다. 극적인 반전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주 오래전 아무도 보지 않는 눈보라 속에서 한 사람이 잠깐 멈춰 섰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멈춤이 세월을 건너 목숨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심코 건네는 작은 것들, 아무 기대 없이 내미는 손 하나가 언젠가 어떤 형태로 돌아오는지 오늘 이 이야기가 조용히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 잠드시기 전에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면서 누군가를 위해 멈춰 섰던 순간이 있었는지를, 그리고 누군가의 멈춤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런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은 여러분께 아무 비용도 들지 않지만 저희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오늘 밤처럼 조용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긴 밤 편안히 쉬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